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좀 길죠. 고미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작가님 저희가 사실 주식 채널이에요. 네. 부동산 채널은 아닌데 네. 이제 그 재테크에 관해서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자 초대를 네. 하게 됐어요.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네. 여쭤볼게요. 네. 편하게 답해 주시면 네. 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이라고 하고요. 한국과 미국을 여행처럼 다니면서 투자하고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개해주신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그리고 네. 블로그 활동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블로그 하시는지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 블로그 이름은 글로벌 프론티어 코미의, 제 닉네임이 코미거든요. 네네. 코미의 투자 전략 노트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 기록용으로, 투자 기록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답사 이야기, 제가 상가주택 신축한 이야기, 미국의 임장 다녀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물론 답사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정보도 드리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제 철학이라든지 좀 더 제가 생각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제 자기 개발 이런 것에 대한 포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그 블로그를 하시면서 네. 이제 그 취미가 이제 또 새로운 또 이제 직업이 사업이 네, 되셨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전문 작가님으로만 안내를 받았는데, 네. 투자 자문 회사도 하시고 계세요? 네네, 미국 쪽으로 투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이제 그 네. 투자에 대한 컨설팅도. 미국 부동산. 부동산 네, 위주로. 투자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여쭤볼게요. 네. 부동산 투자 관련의 그 네.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 네. 부동산 투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건 아니고,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액으로 처음에는 투자할 수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새내기들이 많이 하는 주식이라든지 뭐 한때는 코인에도 투자를 했었고,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해보다가 결국에는 잘 모르는 분야에 추천만 받고 투자를 해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거의 90%를 날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는 소질이 없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좀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투자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하고 궁합이 맞고 나하고 이 핏이 맞는 그런 투자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빨빨거리면서 집에 있지를 않고 뭐 핫플레이스, 맛집, 뭐 데이트도 주로 활동적이고 어디 구경 가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맨날 먹고 놀고 돈만 쓰지 말고 좀 생산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답사 임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동네 분위기도 보고 또 부동산도 가보고 그 집도 보고 그러다가 부동산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네. 작가님. 네. 첫 질문부터 듣고 바로 궁금한 게 생겨갖고. 네. 저희가 사실 투자에 대한 실패한 경험도 이게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그럼요. 네네. 보는데. 네. 일단 좀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먼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방금 이제 처음에 부동산부터 시작한 건 네. 아니고, 이제 뭐 코인이나 다른 것도 하셨고, 네. 중요한 거, 90% 이상의 실패도 경험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실패를 네. 어떻게 경험하셨고, 중요한 거, 어떻게 극복하시게 되셨는지, 이야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는 경험을 이제 가장 큰 투자 손실, 수익률로 봤을 때 손실을 했던 게 아무래도 코인이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고 정말 그때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고, 눈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주변에서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내가 얼마에서 얼마 만들었다, 이런 뭐 친구들이나 그런 선후배들의 말만 듣고 종목 추천을 받은 거예요. 제가 깊게 그런 이론이라든지 근간이 되는 플랫폼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추천 받아서 남들이 좋다는 거 투자하다가 결국에 정말 90%를 다 날렸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주 그때는 현명하게 극복을 했던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때라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든지, 왜냐하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고 결국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도 그 업앤다운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너무 데여가지고 그 돈을 10%를 다 현금으로, 원화로, 예수금으로 다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네, 손절을 좀 현명하지 못하게 했었죠. 네. 근데 어떻게 또 네. 이걸 극복하게 되셨어요? 극복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좀 그 레슨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게 세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한 가장 저의 그 불찰, 저의 과오를 깨닫게 됐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좀 더 맞는 투자, 저는 너무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그런 부동산하고 어떻게 보면 실물 자산, 그런 부동산 자산 투자에 더 맞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그 정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경계하고, 예, 그 결국에 사람으로 다 모든 정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근데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주는 정보의 진위 여부도 좀 더 경계하고 검토하고 그런 레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요. 네. 투자를 할 때 모르는 종목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하나는 투자는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하라.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원래 국내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네. 또 이제 미국 부동산으로 옮겨가셨다고 했는데 네.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내 부동산을 2014년부터 열심히 하다가 제가 미국 부동산으로 바로 간 것은 아니고 17년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뭐 파리 대책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와 그런 대출 규제, 세제 변경, 그런 개혁 이런 것들이 많이 정책이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중들이나 여론의 문매들이 있었어요. 좀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그런 시선에 제가 심리적으로 지쳐 있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부터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또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그 자산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지만 자산의 유형도 그 국가별로 지역별로 분산 투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산을 투자하고 싶었다. 그런 네, 동기가 있어서 그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국가별로 한번 나눠보고 싶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미국 부동산에 네. 관심을 갖게 됐단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새롭네요. 좋습니다. 네. 네, 작가님, 네. 다음은 투자 철학 관련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적인 자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너무 딱딱하다, 그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네. 또 생각하시는 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셨는지, 네.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란 선택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나 지인이나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그런 다양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자유는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금전적으로 제약이 없는 상태가 저는 경제적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옵션이 있고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게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꿈꾸고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작가님에게 투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역시 너무 무거운 질문이에요. 네, 투자란 투자란 이 기회에 한번 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원론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저도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도 없었고 또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그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저에게는 자아 실현의 도구인 것 같아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한 수단. 왜냐면 그 앞서 말씀드린 투자를 근로소득으로만 계속 소득을 벌면 자본소득으로 투자를 하고 자본소득가가 되지 않으면 평생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투자가 되어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일단은 필요 조건인 것 같고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필요적 조건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투자를 하면서 제가 뭐 돈을 대단히 많이 벌거나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하거나 얼마나 편하게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그런 것보다도 매일매일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제 자신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책으로, 유튜브로, 블로그로 너무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또 배우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하면서 저보다 고수와 대가들이 너무 많으세요. 심지어 저에게 자문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제가 배울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하루에 진짜 조금씩 1%씩만 발전해도 제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고, 투자를 함으로써 제가 자아 실현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 의미 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투자가 자아 실현의 수단이고 또 하나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작가님이 투자를 하시면서 또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투자를 하면서 터닝 포인트는 그래도 소액으로 2천만 원으로라도, 물론 큰 돈이지만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주식이라든지 좀 실패를 해보다가 제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정말 처음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손품으로 그 2호선, 1호선, 뭐 3호선 모든 호선을 다 다니면서 그 필터를 걸어서 그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택을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점심시간, 뭐 퇴근 후 주말에, 그때 내가 없었으니까 계속 임장 답사를 다니다가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매물을 처음 찾고 투자를 실행했을 때,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 네이버 부동산 저도 종종 보거든요. 네. 정말 그 필터 잘 돼 있어. 내가 네, 원하는 것만 그렇죠. 딱딱 찾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이야기 해주신 것들 네.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네. 그 소액 부동산 이야기 있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네. 많은 분들은 사실 네. 그 소액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다고들 알고 계신데, 네. 소액 투자에 대해서 좀 네. 자세히 얘기 한번 부탁드려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지, 네. 어떤 뭐 종류였는지 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 게, 왜냐면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투자를 나름 그래도 한 9년이 됐으니까 그때는 정말 2천만 원, 뭐 3천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많았고, 뭐 분양권도 있었고 갭도 있었고, 뭐 전세를 맞추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 사실 뭐 재개발 투자도 전세 끼고 투자할 수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더 소액 투자가 가능했고, 그런데 또 신이 공평하게도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자산에 그동안 끼어있던 거품들을 점차 걷어주고 있고, 거의 국내 부동산도 2년 전 가격으로 많은 곳곳에 가격이
좀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몇 년을 시장을 보시면서 공부하고 준비하시다 보면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부동산에도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고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투자 다변화를 강조하셨다고 네네. 하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투자를 다변화하고 계세요? 네, 저는 국내에서 이제 저도 2019년까지는 국내에서 다양한 자산에 그래도 분산 투자를 했죠. 물론 그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외에도 주식도 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일부 하고 그리고 달러 투자도 조금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비상장 주변에 이제 똑똑한 뭐 대학교 동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비상장 회사들이 투자를 받잖아요. 그런 파운더가 똘똘한 분들한테 비상장 투자도 소액으로 했었고 다양하게 국내에서 자산 투자를 분산해서 하다가 제가 좀 더 투자에 한번 퀀텀 점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던 게 미국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면서 국내에서만 분산 투자를 하면 이게 결국에는 정말 진정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계란을 수십 개의 바구니에 담아놔도 테이블이 하나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그 계란은 모두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기축통화를 생산해내는 나라 이런 측면에서 그게 어떤 국가일지 생각해보고 국가 지역적으로도 분산 투자를 하게 된 게 좀 더 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산 배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네. 국가적으로 한번 넓혀보자는 네. 측면에서 미국을 네. 이제 돌아봤는데 수익률이 괜찮아서 이제 그때 집중하시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중에 다른 대륙의 부동산 답사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미국 말고 또 다른 데도 보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일단 그 미국에서 다른 주로 확장하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왜냐면 미국이 영토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100명을 미국 부동산을 사게 해드렸지만 대부분이 수요가 제일 많은 도시에 국한돼 있거든요. 하와이라든지 아니면 맨하탄이라든지 뭐 보스턴도 한두 분 이렇게밖에 그 주를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국인들이 관심이 많으신 뭐 LA 쪽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주로 확장하고 동부에서도 좀 더 여러 주로 확장하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을 한번 미국 북미를 좀 스터디를 해봤으니까 유럽의 대장 국가, 대장 도시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영국의 런던을 한번 답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영국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계속 이어서 네.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 네.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 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여쭤볼까 하는데, 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 때도 도움이 네. 됐던 책들 혹시 있으셨어요?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네, 그럼요. 제가 뭔가 투자를 할 때 책을 관련해서 뭐 10권 정도 읽어보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원래 이제 더 초보 시절에는 이론서들을 실용서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봤던 게 뭐 경공매를 공부할 때는 송사무장님의 시리즈라든지 뭐 최상욱 애널리스트의 그런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뭐 빠숑님의 그런 리서치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런 책들도 시리즈로 많이 봤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책보다는 좀 원론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많이 보시는 투자에 대한 그런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 전반에서 철학이라든지 그런 원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는 책들을 많이 봐서 뭐 돈의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니면 뭐 부의 추월차선 다 거의 베스트셀러들이잖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요즘은 인문학 책이나 세계사 책이나 그런 심리학 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뭐 부의 인문학 부동산에 관련된 거라면 부의 인문학 물론 주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책도 많이 보고
요즘은 좀 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좀 지금 자산 시장이 많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제 내면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추천할 도서 한두 개 얘기했는데 네. 와, 엄청 많이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예. 독서를 정말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역시 그 공부에는 독서가 최고라는 거. 네. 네, 작가님. 다시 할게요. 네. 웃겼어요. 작가님, 투자에는 현장 임장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당연하죠. 부동산 현장도 안 네. 보고 사면 안 되죠. 네. 임장을 갈 때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나요? 이런 거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할 때. 네. 저는 좀 디테일한 얘기를 이번에 해볼게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많이 글을 포스팅하는데 저는 한국 부동산에서 국내 부동산은 경공매를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경공매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럴 때 답사를 임장을 가지 않고는 절대 산 적이 없어요. 임장을 안 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꼭 적어도 두 번, 세 번은 제가 투자할 매물에 임장을 꼭 갑니다. 그때 제가 보는 거는 당연히 너무 많은 그 부동산 책들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공급도 봐야 되고, 수요도 봐야 되고, 뭐 입지도 봐야 되고, 또 수요를 결정하는 것들 중에서는 뭐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일자리는 얼마나 많은지, 학교는 어떤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뭐 걸어갈 수 있는지, 또 학군, 뭐 학원가는 얼마나 가기 뭐 편한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는 예를 들면 주변에 뭐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라든지 살기는 편한지 또 반대로 유해 시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꼭 보죠. 그리고 또 너무 봐야 될 게 많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아파트로 좀 국한하자면 정말 그 아파트가 뭐 지어진 연식이라든지 뭐 층간소음은 없는지 너무 볼 게 사실 수십 가지가 넘어요. 뭐 커뮤니티는 잘 돼 있는지 조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임장을 직접 가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여러 번 방문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임장을 가기 전에 손으로 먼저 임장을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로 가기 전에 손으로 임장을 가는 게 당연히 뭐 전고점은 얼마였는지, 최근에 호가는 어떤지, 최근에 실거래가는 어떤지, 매매와 전세와 월세를 다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호갱노노 같은 앱에 들어가 보면 그 주민들이라든지 그 살고 있는 실거주 만족도나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잖아요. 그런 이제 채널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얻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해서 손품을 팔아서 대충의 저의 뭐 KB 시세도 좀 가늠해보고 대충의 저의 탁상 감정을 저도 내려보는 거죠. 적정 가격이 얼마이면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전세가도 같이 이제 보셔가지고 그런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를 한 뒤에 임장을 실제 가서는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롤플레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을 꼭 들려보거든요. 그런데 한 개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를 들려요. 두세 개를 들리고 전화로도 물어보는데 이걸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만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매수하려는 사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 매도하려는 사람,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 뭐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좀 연기가 필요해요. 연기가 필요해서 롤플레잉을 하면서 그때 부동산 그 중개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 정보의 편차가 분명 입장차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좀 비교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고르는 노하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세를 놓거나 집을 팔거나 아니면 집을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간판이 크고 목이 좋고 인테리어가 세련돼 있고 눈에 잘 띄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사장님들도 좀 빠릿빠릿하시고 젊으시고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요. 그 목 좋은 곳에 눈에 잘 띄는 부동산들. 그런데 반면 내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제가 전세를 어떻게 보면 구하러 갈 때, 오히려 그럴 때는 그런 허름하고 그 동네에 토박이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려놓은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런 히스토리를 좀 보면 영업을 얼마나 하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쌀가게 부동산이라고 그 투자자들 사이에선 얘기하는데, 허름해도 진짜 토종 찐 토박이 부동산을 좀 찾아가는 편입니다. 네. 작가님 재밌는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요. 네네. 먼저 답사는 네. 부동산 당연히 답사가 첫째죠. 네네네. 이 부동산 가격의 이 가격을 결정짓는 너무 많은 요소들 네. 하나하나를 파악하기 네. 위해선 네. 당연히 임장이 필수죠. 네. 아까 네. 얘기했듯이 학군이나 교통이나 네. 등등 너무 여러 가지 많죠. 이야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손임장. 우리 네. 요즘 손품팔이라고 하죠. 네. 젊은 사람들 말로. 이제 핸드폰이나 네. 인터넷으로 네. 네. 정보 같은 거 검색만 네. 해도 많이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맞아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밌는 팁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동산들도 골라서 가라. 네. 삐까번쩍한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 지역 허름한 토박이 부동산들한테 네, 맞아요. 얻는 정보는 완전히 또 다른 맞아요, 정보들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두 가지 정보들 네. 잘 활용해서 이제 그 네. 투자에 참고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다음은 이제 네. 국내 투자랑 미국 부동산 이 두 네. 가지 투자에 대해서 여쭤볼까 해요. 네.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지도 않고도 네. 미국 부동산 사실 네. 미국 부동산이라는 게 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와닿기가 굉장히 힘든 네,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네. 좀 생각하세요? 좀 네.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네. 만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PD님은 국내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시작은 네. 코스피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미국 주식이 좀 더 안전하고 네. 수익률도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네. 네. 네, 똑같아요. 부동산도. 부동산도.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 한국 부동산이든 미국 부동산, 해외 부동산이든 공부하고 그 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책도 읽으셔야 되고, 절대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손쉽게 또 접근성이 있고 문화가 비슷하고 그 소비재라든지 서비스를 직접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코스피부터 먼저 시작들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시작했다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미국 부동산도 당연히 실거주 안정성을 위해서 국내 부동산에서 투자를 대부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식과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주식은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을 먼저 내 집 마련을 하고 오시라고 제가 국내에 내 집 마련이 안 된 분들에게는 자문을 할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려요. 하지만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내가 한국 부동산 투자를 해보지 않았는데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을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네. 네. 작가님 지금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네. 그 미국 부동산이면 네. 사실 영어 못해도 네. 상관없나요? 어때요? 영어를 잘하면 금상첨화인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도 부동산에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미국의 주와 도시는 이미 한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세요. 역시 코리안. 네, 전 미국에 없는 정말 시골이 아닌 이상은 한인분들이 이민을 가셔가지고 중개사 자격증을 너무 많이 따셨고, 그 분들이 뭐 전문성이 없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얼마나 성실하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잘하고 계세요. 야무지게.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중개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한인, 뭐 은행 론 오피서, 론 브로커까지도 한국인들이 다
베스트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생겼어요. 정말 뭐 대기업적으로는 뭐 투자 자문하는 곳들이라든지 뭐 은행의 PB 센터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를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에도.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심지어 눈을 떠보시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생겼고, 또 저 같은 미국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는 부티크 컨설팅 회사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그렇다 할 책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도 도서들도 많이 나왔고, 저도 책을 썼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어를 못하셔도 자문을 받아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되게 많고 두껍고, 우리나라 계약서는 단 2장이고 짧지만 미국 계약서는 사실 길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 바로 스캔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다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어 못해도 해외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 한국 사람 다 있다는 네, 거. 네. 그 한국 사람은 타지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남아서 그럼요. 굉장히 잔뼈가 굵고, 그렇죠. 또 도움도 많이 주신다는 그렇죠. 거. 네. 역시 한국 사람 짱이네요. 네, 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투자하고 미국 부동산의 투자,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큰 차이점을 3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첫 번째로 좀 다른 점이 미국 부동산 투자의 그 법과 절차를 보면 소비자 보호법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 재화라든지 뭐 여러 소비재들도 뭐 환불도 상당히 쉽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과 제도가 많이 발전돼 있듯이, 미국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 즉 매수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발전돼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들 수 있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미국 부동산은 이제 매수자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주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30일 이내에는 어떤 사유 불문하고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정말 큰 차이점이고, 계약금 날린 경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그게 대출이 안 나왔다든지, 내가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돈을 마련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아니면 이 집이 너무 하자가 많아,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게 소비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한국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매도자의 계좌로 돈을 넣지 않아요. 에스크로우 회사가 별도로 부동산 거래용 계좌를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도 그 에스크로우 회사의 명의예요. 그리고 매도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깨끗하게 넘기고 그 집의 자산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집주인은 돈 구경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더, 대금 관리의 절차도 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스펙션을 꼭 하거든요. 사전 점검을 했는데 정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캔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덤태기 쓰는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평가를 대부분 해요. 대부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집의 적정가를 전문가가 감정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말도 안 되게 바가지를 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보호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첫 번째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부동산 시장은, 미국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나 세제, 투자에 대한 그런 환경이 자주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서 사실 정책이 정말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법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물론 세율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는 하지만
큰 골자에서는 그런 이제 제도나 규제가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 자체를 장려해요. 그래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예로 볼 수 있는 게 물론 미국인들이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오긴 하지만 외국인들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60에서 70%까지 그 담보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담을 지운다든지 뭐 집을 많이 팔게끔 뭐 장려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주택을 장려해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그 선진국이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나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네. 있는데 외국에선 절대 그렇지 않다는 네, 거. 네, 맞습니다. 그 정리를 네. 좀 하자면 네. 일단은 미국 부동산은 소비자 보호법이 잘 돼 있다. 네. 진짜 안전하다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거래 그 금액 돈으로 사기당할 네. 일이 없다는 거.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에스크로 네. 네이버로 치면 네이버 안전결제처럼 네. 뭐 택배 거래를 하더라도 네네네. 그 중간에서 사례 돈 그럼요. 맡아주고 우리가 그쵸. 거래세 양쪽이 물건을 네, 받은 다음에 돈을 맞아요. 받는 그런 안전한 네. 시스템으로 네. 부동산이 이루어져 네, 있다는 네, 거. 부동산에 한국에도 이런 게 진짜 도입이 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게 다 잘 돼 있고 네. 또 당연히 하자시에도 캔슬이 가능하다는 네, 거. 네. 한국은 그냥 사면 끝이에요. 네. 뭐든 우리 경매에서 이렇게 했는데 덤탱이 쓰는 것처럼 다 그렇죠. 써야 된다는데 네. 미국은 안 그렇다는 네. 거. 네. 그리고 감정평가 이것도 역시 그 바가지 쓸 일이 없다는 네. 것들. 네. 미국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네. 안전한 이런 안전장치들이 많이 돼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런 요소들만 보면 진짜 네. 엄청난 메리트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네.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좋은 이야기 네. 들으니까. 네. 네. 그러면 작가님 이제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네. 실례지만 책을 이번에 쓰신 게 그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네. 이제 첫 작가로서 이제 데뷔하신 거네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네. 힘드셨구나. 네. 그 책을 사실 그 이제 작가로서 이제 책을 네. 쓴다는 게 네.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네. 여성분들한테 네. 굉장히 로망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책을 출간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네. 동기 또 새로운 네. 도전이시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너무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누군가 물어봐 주기를 되게 바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가, 첫 번째로는 제가 아무 브랜드가 없었어요. 저도 대기업을 10년 넘게 다녔는데, 그때는 그 대기업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한때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나를 보고 존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기업의 후광을 보고 존중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사회에 퇴사하고 나와 보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제가 자격증도 없고 나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나를 브랜딩 해야 되겠다. 나를 알려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사실 열심히 썼고요. 제가 공부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전문성도 쌓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도 집행해보고 내돈내산으로 산전수전 다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정도의 실력을 쌓은 것이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책을 썼던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브랜드가 없는데 저를 믿고 저를 찾아와 준 저의 고객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소통의 채널이 유튜브는 아니고 이제 블로그였는데 그 블로그에서 정말 아무것도 뭐 저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저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은 분들이 제가 미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에 투자했던 그런 스토리만 포스팅만 보고서 저한테 제가 이런 투자 자문업을 하기 전에도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도 계속 그 컨설팅 의뢰를 계속 해주셨어요. 수십 분이.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퇴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 믿고
저를 믿고 실제로 미국 부동산 컨설팅을 받고 강의를 듣고 또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수백 분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헌정하는 책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맡기시면 다 이해하시고 제가 다 물론 설명을 다 해드리고 제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다 알려드렸는데도 그때는 이해하셨는데 까먹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물어보기도 하시고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물어보시고 그래서 책의 장점은 이런 거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그 대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썼어요. 네. 네. 작가님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그 전에 대기업을 다니셨다 네.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제 네.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 대기업이나 예를 네. 들어서 공무원 같은 네. 예를 들어서 좋은 철밥통이라고 하죠. 네. 이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럼요. 어떻게 네. 결심하시게 되셨어요? 쉽지 맞아요.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그럼요. 궁금합니다. 네. 그 이야기가. 네. 저는 일단 저도 대기업을 그만두기까지 가족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만둔 이유는 아무리 복지라든지 근무 환경이 편한 회사도 어쨌든 제가 하루에 8시부터 뭐 6시, 7시 퇴근을 일찍 해도까지 물리적으로 그 회사에 묶여 있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일 괴로웠던 게 그 제 시간의 거의 3분의 2가 너무 가치가 없었어요. 제가 뭐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그런 판단 기준일지 모르겠는데 가치 없는 시간을 내가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저는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10년 동안 계속 내적 갈등과 고민을 한 거죠. 너무 제가 일도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저도 뭐 업무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술적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배웠지만 그 시간이 전부 다 제가 가치 있는 거에 쓸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롭고 슬펐기 때문에 저는 퇴사를 하고 싶었고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면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또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저를 보고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시고 제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 같아서 되게 보람차거든요. 친구들도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뭐 고객들도 책을 써보고 싶다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기쁜데 제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제가 정말 미국에 투자하기 전부터 국내 부동산에서 상가주택 땅 사가지고 신축했던 그 이야기까지 저는 다 적고 임장했던 거 비 오는 날 막 비 맞아 가면서 임장한 거를 다 적었는데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서 모든 그 디테일한 제가 습득한 정보들을 다 정리했는데 이거를 블로그에 기록하다 보니까 블로그 이웃들이 저한테 어떤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자신이 없는데 나도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유료로라도 낼 테니까 저에게 컨설팅을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었으면 이런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겸업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20여 분은 제가 무료로 해드렸어요. 무료로 해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이 댓글이 쌓이고 연락이 오다 보니까 나가도 내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름을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취미로 이제 시작한 투자 생활이 이제 본업이 되면서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런 자기의 좋은 직장도 이제 뿌리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단 말씀이시죠. 너무 행복해요. 네네. 다행이네요. 이런 동기부여적인 이야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많은 경험을 다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갑자기. 다음 질문도 해볼게요. 투자금이 적을수록 미국 부동산을 사라라는 작가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미국 부동산에 제가 투자했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글쎄 왜 미국 부동산이었냐 이런 네, 그런 것도 당연히 하고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미국 부동산 엄청 비싸지 않아? 맞아요. 그거 궁금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모든 사람들이. 비싸지 않아요? 선진국인데. 네. 네네. 그리고 GDP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부동산 가격이 미국 부동산 가격보다는 싸기는 싸요. 그런데 미국 전체 주의 그 주택의 평균 가격이 4.3억이고요. 미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 네. 맨하탄도 평균 12억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반면 우리나라의 강남의 이제 평균 가격은 많이 그것도 조정을 오래 받아서 지난 KB 부동산 시세를 보시면 14억 7, 8천까지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게. 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의 강남인 맨하탄도 12억이 안 되고 또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하와이의 호놀룰루도 10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에게도 70%까지 레버리지를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특히 이제 이번에 규제가 풀리기 전에 우리 무주택자들도 실제 투자 금액은 미국이 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액으로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이야기 네. 들어보니까 네네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도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네, 제일 비싼 수십억씩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닙니다. 중심가만 그렇고 또 이제 일반 사람들 사는 동네는 또 안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네. 네.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지금 고금리 시대예요. 네. 하락장이 주식뿐만 네. 아니라 부동산이나 모든 자산 네. 상황들이 네. 말 그대로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긴 쌀 네. 때가 기회긴 한데 네. 또 이런 얘기하기 또 조심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2023년 네. 경기 전망이 어두운데 네. 이런 시기에 또 미국 부동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오히려 네.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적절한 타이밍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모아둔 달러가 없어.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강달러잖아요. 1,300원이 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해야 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준비된 자에게만 사실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내가 알아야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때가 싸구나 비싸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부터 한국 부동산 한국 자산에만 국한되지 말고 시야를 미국 주식에도 좀 대중화가 많이 됐듯이 미국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고 생각보다 저렴하다라고 알게 되시고 좀 시야를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제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번 조정장에서 우리가 받은 레슨이 뭐죠? 경제 위기가 오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데 어떤 자극과 변수가 와도 미국의 부정적인 시그널이 와도 미국의 달러가 세지고 미국의 주식시장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한국만 더 박살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식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실 것 같고, 부동산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강남, 서울 주요 동네,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 인천, 송도, 지방, 대구, 부산 얼마나 박살이 났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2022년 8년 고점 찍고 미국 전체 평균이 주택 가격이 1.5%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리고 뉴욕이나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2.5%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더 조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만큼 미국 주식이나 미국 달러나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달러로 표시된 자산은 덜 조정받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
깨달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언젠가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살아생전 이 패권을 가장 장악할 나라가 어디인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 국가로 좀 더 자산을 분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방금 재미있는 임팩트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달러가 표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그 한번 안전한 자산이니까 눈여겨봐라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다음 질문 네. 해볼게요. 미국 부동산 또 네. 그 중에서 그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의 쉽게 얘기해서 나와바리 네. 잘 아시는 지역이 하와이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네. 하와이 부동산을 추천하는 이유가 네. 뭘까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하와이는? 네. 하와이 부동산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게 입지잖아요. 위치. 그런데 하와이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시면 다양한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과 북미, 미국과 캐나다 그 주요 도시에서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까지 사실 6시간에서 9시간이면 그 편도로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지가 중심에 있다. 접근성을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잖아요. 희소성은 제한된 공급이 낮게 되는데 왜 공급이 제한되어 있냐면 하와이의 95%가 개발 불가능 그린벨트, 소위 말해서 개발 불가능한 지역이고 주정부나 미국의 미군이나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 안에서만 민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 안정성이 뒷받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와이 부동산이 5% 중반 정도 꾸준히 상승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많은 경제 위기들, 가장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 세계 금융위기 때도 하와이 부동산이 1년 이제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다가 2년 뒤에 원래 가격을 회복하거든요. 그만큼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렴해지면 받아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뭐니 해도 하와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 에메랄드빛 바다와 지금 하와이만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나오잖아요. 그 바다 맨날 보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기에도 뭐 비가 잠깐 왔다가 정말 어느새 그쳐서 다 말라버리고, 우리나라의 여름과 다르게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즘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네, 거기는 그런 거 없죠. 네, 미세먼지가 없어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런 천혜 자연 환경과 기후,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이왕이면 너무 춥고 너무 혹한인 그런 너무 덥고 그런 곳보다는 기후도 좋고 공기라든지 그런 자연 환경도 아름다운 도시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작가님 궁금한 이야기가 또 네. 생겼는데, 네. 그 하와이 네. 영토 중에 95% 정도가 네,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네. 5% 정도만 민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집값이 엄청나게 막 맨하튼이나 우리 강남처럼 네. 비쌀 것 같은데, 네.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하와이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거래된 주택 중에서 이렇게 랭킹을 뽑으면 뭐 상위에 항상 오른다든지,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그런 인구수라든지 그런 투자된 자본에 비하면 맨하탄에 버금가니까요.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지만 하와이는 제한된 공급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공급해주는 임대주택도 사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즈니스의 규모 자체가 맨하탄이라든지 미국의 다른 주요 대도시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네. 이야기들이랑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기본적으로 네. 사실 부동산 하면 큰 돈을 생각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큰 네.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전체 주의 주택 가격의 평균이 4억 3천, 4억 3천이고 뭐 맨하탄도 12억, 그리고 하와이의 호놀룰루도 10억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물론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뭐 70%, 60%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은 사실 아니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고정금리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 사실 레버리지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레버리지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다 가능하고요. 그 자국의 신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다 인정을 해줘요. 그걸 토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실제 투자 금액은 적게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제가 원래 17년에는 미국 부동산 먼저 투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베트남을 먼저 갔었거든요. 네, 호치민 임장도 다니고 했었는데, 호치민이 당연히 절대적인 주택의 가격은 싸요. 싼데 호치민,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의 그 부동산 가격하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국내에 금액이 다르고 레버리지 대출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비교했을 때 베트남이 하와이, 미국보다 투자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투자금은 미국에 투자하실 때 더 많이 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또 얘기해 주셨는데, 한때 그 베트남에 한국 사람들 부동산 투자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2017년. 네네네. 근데 붐이 이제 또 지나갔나 보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궁금한 질문들 중에, 부동산 투자할 때 대출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미국 부동산은 장점이 외국인 대출이 굉장히 좀 이제 그 뭐랄까, 자유롭고 좀 오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당연히, 미국은 내국인이 당연히 부동산을 구매할 때 담보대출 비율이 LTV라고 하잖아요. LTV가 미국인은 80% 기본으로, 그리고 정말 직업에 따라서 90%, 100%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반면 외국인은 그 LTV 비율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최대 70%까지 되는데 70%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도 되지 않고 주택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외국인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열려 있지만 미국의 시중은행, 그러니까 모기지, 우리나라의 저축은행과 비슷한 뭐 모기지 전문은행이라든지 그런 제휴금융권이라고 불리는, 미국에는 그런 개념은 없는데 그런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보다는 일반 시중은행들이 그 조건은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신용이라든지 뭐 소비라든지 그런 근로소득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저희가 미국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걸 제가 다 프린트아웃해서 미국에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 자국의 신용과 소득과 자산을 인정해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세금. 작가님, 부동산 하면요. 사실 부동산 투자가 정말 꺼리는 이유가 한국에서는 이거예요. 바로 세금 문제인데 미국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제가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은 취득할 때, 살 때 세금이 발생하고, 보유할 때, 그 유지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는 양도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그 일단 미국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한국인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절세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미국 부동산 투자는. 왜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은 뉴욕주를 제외하고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아, 취득세가 없다고요? 네, 취득세가 없고 뉴욕주도 이제 고가주택 100만 불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1주택자 기준에 그 무주택자가 1주택을 투자할 때 그 기준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 발생하는 취득세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유 중에는 재산세 와 그리고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 내야 되는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죠. 그래서 미국의 재산세는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재산세는 50개의 주가 정말 다 달라요. 다 달라서 가장 저렴한 주는 하와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말 가장 재산세가 비싼 주는 뉴저지주예요. 그래서 그 재산세가 1년에 7배까지 차이가 나요. 7배. 네, 그래서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는 주마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반 임대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그것도 주별로 세율이 다 다르고 용어도 다 다르거든요. 그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내셔야 되고,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좀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낼 때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고,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고, 주택의 경우에는 27.5년의 내용연수로 그 비용을 생각해서 임대 매출에서 비용으로 빼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관리비라든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뭐 세무사, 회계사 수수료 같은 것들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고 난 차액에 대해서 그 미국 연방정부와 그 본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주정부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는 15에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미국의 부동산은 그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 지금까지는 차별이 없고 장점이 많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이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FIRPTA라고 해서 미국에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그 부동산의 주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은 사실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글로벌 자산가들이 투자해놓고 세금을 안 내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꽤 최근에 사실 제정된 법인데, FIRPTA라고 해서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요. 뭐 적게는 20%에서 30%까지 원천 징수를 하고, 이듬해 4월에 제대로 세무 보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하고 나면 그 차액을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원천 징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과 상담하면 좋고,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금을 설명드릴게요. 네,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한국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당연히 없고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라든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해외에 임대 사업을 해서 발생된 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그 신고 납부 기간에 합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5월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도 미국에 내고 난 나머지 차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상가나 건물이나 오피스텔을 팔면 일반 과세로 그 세금을 물게 되잖아요. 중과세 같은 거는 없고. 그런데 중과세 없이 일반 과세 기준으로 어떤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 내야 할 외국 납부 세액이 있잖아요. 그 세액은 빼고, 만약에 그게 더 크면 안 내는 거고, 그것보다 한국 세금이 더 크고 미국에 낸 게 해외에 낸 게 더 작으면 그 차익만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왜 미국 부동산에 네. 투자해야 하셨는지 이 점 이해가 갈 것 같은 네. 게 한국보다는 확실히 네. 미국 부동산이 세금적인 그 네. 측면에서 혜택이 굉장히 많네요. 네. 한국은 부동산으로 묻는 네.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네. 이제 좀 많이 안 낸다는 거. 네. 아, 네. 투자의 네.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네. 될 수 있겠네요. 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 네. 이야기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네, 다음 네.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사실 아무래도 규모가 네.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네. 뭐 법인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개인 네.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은 없고, 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런데, 법인은, 미국의 법인으로 투자하실 때 보통 LLC라고 유한책임 회사를 많이 세우세요. 그런데 장점이 있으니까 설립하는 복잡한 과정을 감내하시고 세우시는 거잖아요. LLC 법인 투자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해당 투자 자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건물 투자를 했는데 지나가던 방문객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를 못했다고, 미국은 소송이 워낙 자유로운 나라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소송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법적인 책임과 위험으로부터 나의 자산, 한국 내의 자산, 나의 다른 자산까지 전가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익명성을 좀 보장받고 싶을 때, 내 이름 석자가 공개돼서 다 알 수 있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공개되지 않고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LLC를 많이 세우시고, 세 번째로는 정말 내가 보통 우리나라의 법인에서 투자하실 때는 미국의 법인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미국의 법인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분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제 LLC를 세우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좀 더 비용을 적극적으로 공제받고 싶다. 내가 정말 임대업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각종 임대소득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관리를 위해서 정말 출장도 가셔야 되고, 차도 빌리셔야 되고, 호텔도 이제 렌트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호텔도 구하셔야 되고, 그럴 때 그런 각종 비용을 좀 적극적으로 공제받고 싶을 때는 법인이 유리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법인의 단점이자 개인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개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설립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세무 보고나 그런 신고 과정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좀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챙기실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개인으로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게 좀 더 간편하시다. 그리고 사실 법인을 세운다는 거는 미국의 어떤 지점, 가상 오피스라고, 우리가 비상주 오피스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관리자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으로 투자하면은 그런 비용이 수반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개인으로 투자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 수익금을 세금 보고만 잘 하시면 본인이 바로 쓰시면 되잖아요. 내가 소득세 잘 내고 부가가치세 잘 내고 하면 바로 쓰시면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인은 나와 다른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이 임대소득을 쓰려면 내가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소득으로 끌어오든지, 아니면 정말 법인카드를 만들어 쓰든지, 이런 좀 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개인의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다음 네. 질문 해보겠습니다. 미국 집을 사는데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할 때 많은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 보험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해서, 이 보험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산의 과거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보험이에요. 왜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에스크로우 회사가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대금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해줘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담보 잡힌 게 없는지, 뭐 차압이라든지, 뭐 압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이런 소유권의 문제가 없는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의무가 없는지, 법적 책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주는데 아무리 그런 대기업 민간 기관들이 조사를 해줘도 문서상으로 밝혀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틀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과거에 관련된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문제로 불거지는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내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는 일회성 보험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필수는 아니지만 꼭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쉽게 말해서 임대하시려면 저희가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그 투자 목적으로 임대에 렌트하려고 투자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관리대행사가 잘 관리를 해주고 전문 중개사들이 뭐 내 집처럼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각종 임대를 하시다 보면 그런 임차인이 소송을 하거나 임차인이 다치거나 그런 리스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뭐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작가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한국에는 이런 그 보험 같은 거 없죠? 한국에도 있죠. 있어요? 상업용 건물들은 네네. 그런 보험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네네. 상업용은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하실 때 이런 보험은 가입 안 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보험이 아무래도 네. 선진국이니까 더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반적이고요. 굉장히. 그리고 대출을 받게 되면 사실 이러한 보험들은 의무예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하실 수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네네. 미국의 또 어느 지역 요즘 보시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는 그래도 가장 수요가 많고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하와이, 맨하탄 이런 쪽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교육 목적이신 분들은 보스턴에 대해서도 좀 네. 의뢰가, 네, 저도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제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대신 임장도 가드리고 답사도 가고 조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서 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한국인 분들은 뭐 LA라든지 뭐 얼바인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쪽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작가님 오늘 이제 웬만한 네. 그 이야기는 거의 다 했는데. 네네네. 미국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네. 꼭 추천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기를 다 드리기는 했는데, 역사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화표시 자산에만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뭐 고금리나 강달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단행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는 하고 눈과 귀는 열어두고 그 정보에 대해서도 어떤 뭐 고정관념이라든지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저를 만나게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채널에서 이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미국 주식, 뭐 달러 투자라든지 미국 부동산, 그런 다른 다른 나라의 자산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에게 투자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에게 투자란 정말 제 자아 실현을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자유에도 좀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저는 투자를 하면서 너무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나
저에게 투자를 가르쳐 주신 많은 분들, 심지어 제 고객분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미생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미천한 게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배울 게 많구나. 이렇게, 나는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 상대방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하나씩이라도 배우려고 하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제가 매일매일 발전하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채널에 출연을 해서 기대하지도 않게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오늘 또 더 저는 나은 사람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내가 발전할 수 있고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 오늘 네. 많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동기부여적인 측면으로 저희도 네. 도움이 구독자분들한테도 많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